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연에 빠지다 참 평소에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희한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참 많더군요. 같이 울고 욕하고 웃으면서 자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 사연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무남동녀 딸로 컸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무 일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으신가요? 물론 험한 일은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온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몇 년 전부터 한동안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큰 사건을 당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연인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작은 식품회사를 창업한 지 몇 해 안 되셨다고 해요. 회사 이름은 두유식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빵이나 빙수 같은 곳에 들어가는 달콤한 양꼬나 양갱 같은 것을 만드는 식품회사예요. 저희 아버지이자 두유식품 창업자 대표인 최 회장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를 이끄셨어요. 사람이 먹을 것을 만들 때에는 더욱 신경 쓰고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분이셨죠. 창업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국산 팥을 재료로 고집하고 있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아버지의 열정으로 인해 회사는 날이 갈수록 매출액이 늘고 그 규모가 성장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좋은 집안에서 곱게 커온 부잣집 셋째 딸이셨다고 해요. 아버지와 결혼하고 한 번 유산을 겪고 그 후 어렵게 저를 임신하셔서 출산까지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동생을 갖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늘 몸이 약하셔서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행여라도 다칠까 조심조심 참으로 아껴주셨던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물론 아무 날도 아닌데 퇴근길에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와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회사 일만 하느라 너무 바쁘셨지만 그렇게 저와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화목한 집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로서 멋진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능력을 쌓고 아버지를 보필하며 회사를 함께 키우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막상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해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뿌리칠 수 없어서 졸업 후에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지켜보니 아버지는 늘 회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골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을 대할 때도 진심이셨어요. 요즘 마트에서 계란이나 김치 등 제품을 관리하거나 제조한 담당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새겨진 것을 흔히들 보시죠. 하지만 그 당시 업계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 제품 실명제를 도입하셨답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에서 제품의 이물질이나 하자를 발견한 직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품질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니 우리 회사 제품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의 사업 능력을 겨우 배워가며 회사를 다니던 중에 저는 외가댁 어른이 소개해주는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미팅이나 소개팅도 몇 번 해봤지만 몇 번 데이트 끝에 늘 제가 남자를 찾았어요. 제 눈이 너무 높았는지 마음에 찬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변변한 남자친구가 없었으니 친척분이 나서서 중매를 해주신 거예요. 토요일 점심때 워커힐 호텔 라운지 카페에 갔어요. 그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하얀 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 제 남편이 된 선호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싱긋 웃으며 의자를 빼주는 매너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실 첫인상에 이미 저는 호감이 생겼지만 말을 하다 보니 이 사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선호씨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건축미가 뛰어난 독특하고 예술적인 식당이나 회사 건물, 펜션 같은 건축을 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처음이었지만 얘기만 들어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선호씨네 아버님은 굉장히 부동산 자산가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갔거든요. 선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너무 부유한 집 자제분이라 머리가 벗겨진 나이 많은 남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웬일이에요. 머리숱도 풍성했어요.
그리고 외모는 젊어 보였지만 저보다 8살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우리는 1년간의 연애를 했고 선호 씨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씨의 어머님은 몇 해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본가에 가게 되었어요. 선우 씨의 본가는 평창동에 있는 저택이었어요. 우리 집은 쭉 청담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창동만의 전혀 다른 분위기가 참 멋있었습니다. 선우 씨의 집은 북악산이 그림처럼 보이는 넓은 마당이 딸린 3층 집이었어요. 몇천억의 부동산 자산가라고 하시더니 집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집 응접실에서 도우미 분이 주신 과일과 차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아버님이 오셨어요. 만나서 반갑구나. 네가 최간의 댁 외동딸 선미구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연세가 80이 다 된 고령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엄격한 분이라고 선호 씨를 통해 들어서 뵙기 전에 조금 긴장하고 있었지만 저희 집안 어르신끼리 서로 아는 사이시고 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우리 선호가 내 아들놈 중에 둘째야. 둘째라곤 해도 인성이면 인성, 능력이면 능력. 이놈을 내가 제일 좋게 보고 있지. 그래서 이놈이 처음으로 결혼한 여자를 데려왔다기에 내가 아주 가슴이 벌렁거렸어. 어디서 얼굴만 반반한 쭈쩡이 데려올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잘 큰 선미양을 보니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만. 어서 빨리 결혼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 그때 우아한 홈드레스를 입은 30대의 여성분이 식당에 음식을 차려놨으니 다이닝룸으로 오시라고 아버님과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 선호씨 형의 부인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평창동에 사는 것 같았어요. 식사하는 도중에 형님은 계속 저를 살펴보며 아버님 말씀에 무조건 내내하며 아주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집안관리를 잘하시는가 봐요. 원목 루바로 새겨진 정갈한 벽과 천장이 참 예쁜 다이닝룸이네요. 저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형님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기업가 집안이라더니 알아보는군요. 인테리어 안목이 좀 있는 아가씨네요. 형님은 표정이 활짝 펴서는 집안의 이곳저곳 인테리어에 했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참으로 칭찬을 좋아하는 분 같았어요. 그래, 첫째는 아직 집에 안 온 게냐? 내가 우리 선호 짝이 될 처자가 인사 올 테니 일찍 귀가하라고 말해두지 않았느냐? 아버님 심기에 형님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수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 지금 투자하는 제주도 리조트 부지가 말이 많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그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에요. 열심히는 무슨. 그렇게 돈도 날리고 했으면 이제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마음 잡을 때도 됐지. 어딘지 어서 전화해보지 않고. 아버님 최근에 형님은 서둘러 나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선호씨에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버님은 맏아들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창시절부터 잦은 사고를 치느라 물어준 합의금을 다 합치면 2억은 좋게 될 거라고 하네요.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천성 탓에 마땅한 직업 없이 게임과 도박 등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기에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눈밖에 났다고 합니다. 집안끼리 선을 보고는 지금의 형님과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하시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사 직함으로 사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을 뿐 그다지 사업 수완이 좋거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형님은 늘 아버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님 앞에서 설설 기는 이유가 아버님에 대한 효심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버님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속셈이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선호씨의 형님인 시아주버님이 귀가하셨습니다. 아,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하고 난리야. 아버님, 저 왔어요. 선호가 이제 결혼한다더니 진짜네. 아버지가 이뻐하는 진짜 아들이 며느리 데려와서 좋으시겠어요.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는 능글맞게 웃으시는 시아주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사람들을 만날 자리인데 술을 먹고 온 게냐?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일렀거늘. 에휴. 네네,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아이고, 재수씨 반갑습니다. 나 선호 형 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보시죠. 그런데 당신 괜찮겠어? 재수씨네 아버지가 알만한 회사 대표라면서 빵빵한 친정도서 든든하겠네. 아버지가 나보다 선호를 이뻐하는데 이제는 당신보다 재수씨를 또 이뻐하시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겠구만. 시아버지는 아주 언짢은 표정으로 시아주버님 등을 때리시고서는 조용히 하고 그냥 네 방으로 올라가라고 쫓으셨습니다. 우리 친정은 단란한 새 가족이지만 기분 나쁜 언행을 조심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분위기인데 선호씨네 집안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남의 다복한 집안이지만 벌써부터 시아주버님의 형님까지 뭔가 복잡한 사연과 감정들이 뒤엉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선호씨와 시아버님 두 분뿐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호씨의 동생과 그의 처인 동서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처음 보게 된 것은 한 달 뒤에 한정식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은 셋째 아들, 그러니까 선호씨의 바로 밑에 동생의 처였습니다. 키가 170cm는 훌쩍 넘고 서구적인 문매를 가진 화려한 미인이었어요. 그녀는 새빨간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허리가 잘록해 보이고 엉덩이가 풍만해 보이는 이너라인 옷은 보통 남자들 유혹할 때나 입는 옷이지 단정하게 조용한 가족 모임에 어울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다이아가 박힌 장신구를 하고 있어서 반짝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선호씨와 결혼하기로 한 최선미라고 해요. 선호씨 동생분의 아내지만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으니 이 집안에 대해 잘 아시겠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사근대며 예의를 차리며 먼저 다가간 저는 조금 무안해지는 단답형의 대답과 표정이었죠. 동서, 가족 모임 끝나고 어디 무도회라도 나가? 옷이 튀어도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싶네. 형님,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에도 이런 드레스가 어울리는 몸매 갖기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아, 미스코리아 대구 출신이다 이거지? 아휴, 10년도 더 된 미스코리아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누가 몸매 얘기하는 거겠어? 난 그저 동서 옷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것뿐이라고. 재수씨, 앞으로 우리 선미씨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릴 사람은 우리 그이랑 저죠. 선미씨네 집안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요? 그래서 아버님도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으로 당신 눈에 차는 며느리 보실 생각에 말이에요. 첫째 동서는 자기 감정에 따라 나오는 말을 전혀 거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서가 저렇게 날이선 이야기를 하니 저와 선호씨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하게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니 자기가 괜히 무안해진 첫째 서방님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장미가 가시가 있다고 하죠? 제가 이래서 이 여자랑 결혼했다니까요. 예쁜데 또 이렇게 사람이 예민해.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늦게 장가가지만 아버님 말씀대로 집안 좋고 얼굴도 단아하니 예쁘시네요. 앞으로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형수님. 형수님 치아 건강은 평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치과 오세요. 첫째 사방님은 굉장히 넉살이 좋은 성격이었습니다. 예쁘지만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동서와 대비되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왜 동서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예전부터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첫째 서방님 때문에 동서는 늘 골치였다고 해요. 잦은 바람으로 하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신경쇠약으로 신경과에 다니며 수면제 등 약을 받아먹어야 할 정도라고 말이죠. 그런데 모임에 오기 전 서방님이 어떤 업소 여자의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또 새로운 여자가 생겼냐며 이미 한바탕 부부싸움을 차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가족 모임을 여시면서 아들 며느리들에게 선우와 결혼할 여자가 좋은 집안에서 자란 괜찮은 여자니까 분위기 좋게 잘 대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편과 형제들과 형님, 동서들은 이미 시기 질투로 제가 곱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살짝 어색해진 분위기에 막내 아들의 처인 둘째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형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는걸요? 우리 친정도 큰 가구 사업 하시거든요. 사업가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들끼리 우리 잘해봐요.
막내 동서는 예쁘다라기에는 거리가 먼 얼굴이 동그랗고 다소 통통한 몸매의 귀여운 인상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래도 성격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반가웠어요. 네, 반가워요. 제가 여러모로 많이 물어볼게요. 잘 부탁해요. 막내 서방님과 동서는 강남에 2군데 대형 프랜차이즈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곳으로 자주 놀러오라고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친근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죠. 실은 막내 동서도 다른 동서들 못지않게 음흉하고 시기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앞에서는 웃으며 뒤로는 칼을 꽂는 더 무서운 여자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가족 모임을 하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선호 씨는 오늘의 복잡하고도 불편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했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그런지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것이 도리어 재미있고 신기했다며 선호 씨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누구 하나 녹록치 않았지만 사실 저는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중심을 잘 잡고 살면 된다고, 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느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단단히 오해한 거였어요. 그 음흉한 사람들이 제 인생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눈물 짓게 만들 줄 이때는 미처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자녀도 가져야 되는 몸이니 당분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회사 경영에 크게 뜻이 없었던 때라서 아버지 뜻에 따라 여유로운 신혼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국내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판매량이 급감한 데다가 값이 싼 중국산 파츠를 이용한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겁니다. 게다가 납품해오던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에서 저가의 앙금을 공수하라며 강요를 해서 대표인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아버지의 경영 철학에 대해 임원들 일부는 회사 경제력이 떨어진다면서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는 등 회사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겨버렸어요. 회사 공장이 있는 김포시에서 우리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민원 신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차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민원인 말로는 철수세미, 부스러기, 곤충알 같은 이런 이물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공정상 그런 것들이 실수로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너무 억울했지만 김포시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회사로 보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행정사를 고용해서 이를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보통 길어야 1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례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 것이에요. 영업정지가 회사에서 얼마나 큰일이냐면요. 단지 장사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자금 줄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삶 그 자체였던 회사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자금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죠. 결국 우리 회사는 자금 회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우리 청담동 빌라는 온 곳이 빨간 경매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소파에 앉아 멍하니 계셨고 아버지는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혼자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이럴 리가 없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리가. 부모님의 심정을, 그 좌절감과 상실감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저는 전복죽과 잣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허해진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었거든요. 울음이 새어나올까봐 혼자 눈물을 샤워가며 죽을 만들고 있는데 저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들어온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서 정말 목 놓아 울었어요. 남편은 우리 친정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우리 부모님을 살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런데 이런 좋은 남편의 식구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우리 친정 소식을 들으셨는지 다음날 우리 부부를 본가에 부르셨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이미 시아주버님부터 막내 동생까지 그들의 부인인 형님과 동서들 모두가 와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라, 네가 상심이 크겠구나. 사실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내가 아는 은행장들에게 어음 만기 늦춰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부족했던 모양이다. 미안하다. 내가 도움이 되어주었어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최 회장이 자금 필요하면 언제든 내게 알려주겠니? 사돈 성격에 내가 빌려준다고 한들 받지 않겠다마는 우리가 어디 남이냐.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주변에는 온통 등 돌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아버지께서는 위로해주시고 진심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다니 너무 감사해서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서재에서 나와보니 동서들끼리 우리 친정 이야기를 이미 한참 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고고한 척 잘난 척 다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이제 그 잘난 친정이 그 지경이 됐으니 둘째 형님 얼굴이 어떨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아니 회사가 그렇게 크다면서 고작 민원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거야? 애초에 불실기업이었던 거 아니냐고.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 본데 우리 친정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나 삐끗하기만 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가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아, 아깝다. 우리 친정이랑 비슷한 업종이면 우리 친정아빠한테 그 회사 싼값에 인수하라고 하는 건데 말이에요. 어머, 동서 은근히 잔인한 구석이 있다. 아니, 형님 혼자 도덕적인 척 하시는 거예요? 누가 민원 제일 많이 넣었는데요. 그때 제가 들어온 것을 눈치챈 형님이 둘째 동서의 말을 급하게 끊었습니다. 동서 왔구나. 친정 얘기 들었어.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래. 이제 회사가 영 일어날 가망은 없는 거고? 형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형님, 회사가 부도났는데 무슨 수로 일어나겠어요? 그나저나 둘째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친정 돈 한 푼 없이 어찌 지내실 거예요? 아,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맞네. 둘째 형님이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돈 거두면 꽤 모이지 않겠어요? 동서들의 맞장구 치며 형님과 동서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노래 부르는 신용을 해댔습니다. 정말이지 처죽일 것들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웃고 즐기는 저질들이었어요. 저는 그 꼴을 당하고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댁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 그년들의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니년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는 제가 드리는 죽만 하루에 한 번 드시고 누워만 계신 채 무기력한 모습이셨어요. 늘 열심히 일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아버지만 봐왔던 저는 이렇게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등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선미야, 잘 잤니? 우리 오랜만에 산에 갈까? 실로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예전 모습이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북한산을 올라갔습니다. 북한산 길은 봄의 꽃들이 만발하였고 화창하고 예쁜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족은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 계절이 무엇이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별다른 말씀 없이 헉헉대는 숨소리만 내며 아버지는 산을 오르셨고 우리는 이윽고 정상에 도착하고 서울 시내 전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른 뒤 아버지가 입을 여섰어요. 나는 우리 두육식품을 이렇게 보낼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한다. 어렵겠지만 네가 날 도와준다면 참 고맙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그날부터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도록 회사 일에 분주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우리가 당했던 억울한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민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김포시청 담당 공무원을 여러 번이고 찾아가서 해당 민원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공무원도 민원 보고서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보고서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민원을 넣은 자들은 바로 시댁 형님과 동서들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시댁 형님과 동서들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악성 민원을 넣었고 또 시댁에서 이들의 대화했던 내용을 모두 낱낱이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천일공노한 인간들이 있단 말이냐? 고작 너를 질투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고용한 행정사도 너희 동서가 돈으로 매수했다니 악마 같은 것들 아니냐? 게다가 내 귀한 딸 자식을 그렇게 조롱하고 욕을 보였다니 그들 절대 가만둘 수가 없다. 이보다 더한 꼴을 당하게 만들 것이야. 아버지는 그들이 한 짓에 크게 분노하시고 후일에 꼭 대갚아줄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식품회사를 다시 일으켜야만 했죠. 아버지와 저는 우리와 거래했던 팥 재배 농장주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우리 회사에 납품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5년, 길게는 20년간 좋은 거래 관계를 하셨던 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만 믿고 다른 곳이 아닌 우리 회사에 납품해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 중 반 이상의 분들은 회사가 정상 경영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임금만 받으시고 나중에 잘 되면 큰 보너스를 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일하겠다고 공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하고 감사해 하시면서 여러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회사를 조금씩 복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아버지와 함께 뛰며 우리 회사를 다시 일으킬 일에 전념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괴롭히던 그 시댁 형님 동서들에게 꼭 복수를 해야만 했거든요. 아버지는 질 좋은 국산 팥을 재료로 고집하는 한편 새로운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교의 식품학과와 제휴하여 신제품 연구를 통해서 전보다 훨씬 맛있고 질 좋은 앙금과 즙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비자의 반응은 뜨거워서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중국산 팥을 사용하는 저가 업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에 고객들은 점점 늘어나서 이후 미국과 일본 등에까지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전의 매출액 200억을 넘게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회사가 부도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룬 업적입니다. 우리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보다 몸으로 마음으로 고생했던 아버지는 그야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던 아버지는 그날 최고급 와인을 함께 마시며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미야, 그리고 김서방,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고 못난 아비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에게 그런 짓거리한 것들 벌 주는 일 아니겠냐. 김서방 집 식구들이라 미안하지만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장인어른, 오히려 제 식구가 한 일로 이렇게 되셔서 도리어 제가 사죄를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 복수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우리 형 동생들의 부인이라 참고만 있었던 거지 그 인성이나 여러 가지 면들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말까지 하다니 그때 당장 찾아가서 그 여자들에게 욕을 해주고 선미씨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었는데 선미가 나중에 크게 대갚아준다고 저를 말려서 오늘 이날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드디어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의 대상은 큰형님이었습니다. 시 아주버님이 평소 부동산 사업을 하시다면서 마땅히 돈은 못 벌고 골프를 치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는 위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시 아주버님이 잘 다니는 골프장에 이미 포섭한 직원 한 명을 보내 시 아주버님과 친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말주변이 아주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 상대방 기분과 비위를 아주 잘 맞추는 능력 있는 친구였기에 얼마 뒤 시 아주버님은 그 직원과 아주 친해지고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미리 받은 적이 있는 국내의 불법 사설 도박장으로 시아주버님을 유인하도록 직원에게 시켰습니다. 평소 도박을 좋아하시는 시아주버님은 직원과 몇 번 다니더니 이내 불법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같이 가자고 직원을 조를 정도가 됐어요. 하루 도박장에서 시아버님이 잃은 돈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잃는데도 시아주버님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주말마다 가던 횟수가 3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씩 더 자주 불법 도박장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형님과 자주 다투는 모양이었어요. 형님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잠잠하더니만 다시 도박 귀신이 붙은 모양이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동서가 서방님한테 우리 남편 좀 말려보라고 부탁 좀 해봐. 그래도 똑똑한 둘째 동생 말은 듣는 사람인데. 그 똑똑한 둘째 동생이 자기 형을 도박장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면 얼마나 뒤집어질까요? 아주 고소했어요. 형님께서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박장에서 돈 잃으면 괜찮으시겠어요?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동서가 친정이 한 방에 망하더니 배포가 줄었나 봐. 아휴, 우리 재산이 얼만데. 아버님이 주신 건물이랑 땅도 아직 있고 그 정도 돈 잃어도 크게 지장 없어. 형님의 말을 전해드리자 친정아버지는 전략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국내 도박장에서 잃은 돈으로는 큰 타격이 없으니 해외 카지노에서 큰 돈을 쓰도록 만들기로 했죠. 이제 친해진 직원과 함께 홍콩과 마카오 등 해외여행을 공짜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직원과 함께 해외 카지노에 가게 된 시아주버님은 국내 도박장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곳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도박 베팅 금액을 늘려 하룻밤에 1억 원이나 돈을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은 마약 중독자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돈을 잃고 나서 국내에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시아주버님은 다시 또 마카오에 가고 싶다며 직원을 졸라댔던 겁니다. 그렇게 직원과 시아주버님은 여러 차례 해외 불법 도박을 하고 다녔고 시아주버님은 도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갖고 있는 주식부터 모조리 처분하더니 이제는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까지 몰래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리에 해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 친정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앞세워서 시아주버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본가에서 시아버님의 호출로 가보았습니다. 잔뜩 화가 나신 아버님 앞에서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 많은 우리 집 재산 도박에 빠져서 모두 팔아치워? 너 같은 아들은 낳는 게 아니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너희 식구 모두 말이야.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제 다신 그러지 못하게 저를 믿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믿어? 내가 너는 믿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첫째가 그러는 동안 너는 뭐하고 있었냐? 너도 백화점이나 다니면서 몇 천만 원씩 써대며 살았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필요 없다. 앞으로 이 집에 발 붙일 생각은 하지도 마. 그렇게 시아버님은 서재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형님과 시아주버님은 우리 부부에게 와서 사정사정 하셨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 친정회사가 망했을 때 형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걸이라도 하면서 지내라면서요. 이제 형님도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형님은 그런 저에게 자존심을 세우며 뭐라고 얼마나 욕을 하던지요. 하지만 전 그 여자를 무시하고 남편과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형님 댁은 시댁에서 쫓겨나서 변두리 지역의 빌라로 이사를 가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그 부부가 펑펑 쓰고 사치하던 씀씀이를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한 번씩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형님이 제게 했던 모욕 그 이상의 말을 하며 푼돈 10만 원, 가끔은 100만 원씩 빌려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형님에 대한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 다음 대상은 첫째 동서입니다. 첫째 동서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그중 막내 아들은 정말 망나니 같았죠.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폭행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돈으로 합의를 하며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연예 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게 된 거예요. 첫째 동서는 자신의 미모나 미스코리아 과거에 더해서 막내 아들 자랑까지 덧붙여서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자분을 만나서 좋은 연예계 뉴스거리를 줄 테니 대서특필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특종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거절할 리가 있을까요? 그 기자는 동선의 막내 아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이력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신문 1면에 실어 내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백으로 기획사에서도 밀어주는 잘나가는 신인 아이돌이었는데 이 기사 한 방으로 바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게 되었죠. 아니, 꾸며낸 가짜 이미지에서 그 학폭 아이돌의 인성과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수많은 기사와 보도를 통해 막내 아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온통 욕을 들어먹고 외출도 할 수 없게 된 동서가 처음 기사를 내보낸 기자를 수소문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우리 친정아버지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우리 친정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잘나가는 아들한테 똥을 뿌려도 무슨지, 이게 무슨 심보야? 당신들이 사람이야?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잘못 키운 반성이나 할 것이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를 부려?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어? 제발요, 사돈 어르신. 우리가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신답니까? 제발 기사 멈춰주세요. 이제 막 데뷔해서 잘나가기 시작하는 앞길이 밝은 애예요. 앞길? 남의 자식 때리고 괴롭힌 놈이 무슨 밝은 앞길 타령이에요. 그때 들어온 저를 보고 동서는 표독스럽게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말이면 다예요? 우리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당신들은 멀쩡한 줄 알아? 그 입으로 말 한 번 참 잘했네. 예전에 우리 회사 망하게 해놓고 내 딸한테 뭐라고 말했어? 거지처럼 빌어먹으라고? 그걸 들은 아비인 내 눈에서는 피눈물 안 났는 줄 아는가? 그건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번만 용서해주고 기사 좀 막아주세요. 네? 동서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 우리는 퍼뜨린 적 없어. 사실을 알려줬을 뿐인데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사를 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게 아들 바르게 잘 키웠어야지. 남의 귀한 자식들 괴롭혔을 때 혼도 내고 말이야. 대충 돈으로 무마시키고 살아온 당신들 잘못으로 귀한 아들이 그 지경 됐다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를 어쩌나?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당신 아들한테 피해 입은 학생들이 어찌나 많은지 말이야. 그 피해 학부모들을 모아서 소송도 진행할 생각이야.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아버지와 저는 멈출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 동선의 막내 아들은 학폭으로 연예계에 발도 못 붙일 정도로 매장당하고 이 충격으로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의 학구폭력 피해자들 모임은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서 첫째 서방님네는 거의 모든 재산을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써야 했답니다. 그렇게 재산을 잃고 나니 동서는 자신의 미모를 가꾸기 위해 매일 드나들던 에스테틱이나 백화점에도 못 가고 서방님은 그 좋아하던 유흥업소에 다닐 돈도 없이 치과에서 일하기 바쁘다고 들었어요. 우리 친정에 못할 짓을 한 당사자들, 형님 그리고 첫째 동서까지 되갚아주고 나니 남은 사람은 막내 서방님의 처, 바로 막내 동서였습니다. 막내 동서는 사업을 하는 같은 친정을 둬서 반갑다며 제 앞에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친한 척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저를 시기질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회사에 거짓 민원을 넣고 망하게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도 행정사를 매수했던 사람도 바로 막내 동서였다고 첫째 동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와 저는 막내 동서에게 가장 크게 복수하려고 마지막 복수의 대상으로 계획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여자 친정인 가구회사가 문제가 많더구나. 쇼핑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과는 다른 저질의 값싼 중국제 가구를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교환 제품 요구하면 잠적해버리질 않나. 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며 현금 결제 유도해서 매출액의 상당수를 탈세하고 있었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아무리 소비자 보호원에 항의해도 담당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고 입막음까지 하고 말이야. 그런 악덕 기업은 망하게 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같은 기업이민 내가 봐도 망해야 하는 것 같구나. 부실 기업인 가구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세청에 가구회사의 탈세 정황 증거를 모아 탈세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100억이 넘는 탈세 규모에 놀란 국세청은 발빠르게 회사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회사 대표인 막내동서 아버지는 징역 6개월형과 벌금 300억을 선고당했습니다. 고의로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과도하게 큰 금액을 탈세한 탓에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막내동서 친정집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정도를 지키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경영해오신 덕에 다시 일어날 힘이 있으셨지만 이 악덕 가구회사는 워낙에 양아치 짓으로 욕을 먹고 친정 내 식구들이 잘 살아오지 못한 탓인지 도와주겠다는 사람 하나 없이 주변에 온통 잘 됐다고 박수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같은 기업인데도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니 오히려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망한 가구회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막내 동선의 친정아버지는 감옥에 다녀오신 뒤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불평불만에 남탓만 해대며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는 여기서 복수를 멈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막내 동선의 친정만 만했을 뿐 막내 동선에는 압구정의 아파트에서 아직 잘 살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돈에 욕심이 많았던 막내 서방님과 동서에게 우리는 사람 하나를 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막내 서방님이 하는 강남의 스크린 골프장에 자주 찾아가며 서방님과 동서에게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몇천억대의 자산가로 부동산과 골프장 등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벤틀리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막내네는 이렇게 부유해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고지고대로 믿게 됩니다. 특히 막내 서방님은 아버님이 자신에게 큰 부동산은 주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만 몇 개 차려준 것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장을 차리고 싶어하는 욕심을 공략해서 우리는 새로 짓고 있는 골프장에 300원만 투자하면 무려 1000억의 가치를 가진 골프장의 단독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강릉에 건설 중인 골프장을 몇 번 가서 실제로 보고 온 서방님은 이미 마음이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막내 동서도 자기네 친정집이 망하자 더욱 돈에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고 서방님의 투자를 거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도 함께 투자하라면서 지분을 주겠다고 설득까지 하더군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특별히 둘째 시아주버님네도 투자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첫째, 셋째 시아주버님네는 저렇게 망해버렸으니 뭐 투자할 돈도 없겠지만요. 우리랑 같이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넘게 벌게 할 거라니까요. 우리 덕에 땡 잡은 줄 아세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투자가 불행으로 가는 구렁텅이인 것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막내 동선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급히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집과 상가 등 모두를 담보로 100억이나 되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골프장의 완공을 기다리던 막내 동선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이들은 이 골프장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투자한 금액은 모두 사기꾼이 들고 잠적해버린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날로 이 부부는 시댁에 와서 시아버지 바지가랑이에 매달려서 울고 불며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며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자식들은 사고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쳐놓고서 뒷수습은 시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것이 특기인 모양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아버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난 너희 같은 것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미 증여해준 세상까지 다 날린 마당에 무슨 낯으로 날 찾아온 게냐?
막내 너도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니 썩 나가. 시아버님도 도와주시지 않자 막내 동선에는 첫째 형님네부터 우리까지 모두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째 형님네밖에 없어요. 우리 그동안 사이 좋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가능한 돈 빌려주시면 우리가... 동서, 연기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자기가 형님 첫째 동서랑 합심해서 우리 친정집 망하게 했던 거 말이야. 심지어 자기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그래놓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구걸하라며. 거지같이 말이야. 아유,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우리 친정집을 이 꼴로 만든 게 형님이에요?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와 내가 했어. 하지만 우리가 아니었어도 동선의 친정은 제대로 경영도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 처절한 결말이 있었던 거야. 뭐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렇게 막내 동서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부는 막내 동서네가 용서를 구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도 차단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아버님은 막내 아들네까지 이렇게 된 것을 알고는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아버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우리 복수의 대상은 형님과 동서들이었지만 그로 인해 죄 없는 시아버님까지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친정아버지와 저는 시아버님을 찾아뵙고 그간의 일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아버님은 놀라셨는지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이 사돈과 내가 아끼는 둘째 며느리가 꾸민 일이라니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둘째를 제외한 다른 자식들은 정말 제대로 된 자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이 자초한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 털어놔줘서 고맙고 또 사돈 어른네와 둘째네 모두 용서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이 일을 벌이면서 헐값에 매수했던 첫째네 부동산과 막내네가 주었던 투자금을 시아버님께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돈들은 그들 스스로 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아버님이 주신 재산이었기 때문에 친정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이 돈을 시아버님께 돌려드리기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로써 영화와 같았던 우리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형님과 동서들은 시기 질투에서 벌인 일로 인해 자신들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올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는 일 벌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만큼 앞으로 더 반성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요. 그럼 이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닷가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7학년 할아버지입니다. 작년에 잊지 못할 칠순을 치렀지요. 저희 집은 아들 둘에 애들 엄마까지 해서 4식구입니다. 세월을 돌이켜보면 맨손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저는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정비 및 설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공장에 기계를 새로 설치하는 일이나 기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같이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했죠. 젊었을 때는 달력의 날짜들이 온통 까맣게 칠해져 있었어요. 제 달력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은 없었습니다. 귀여운 자식들이 태어나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달려나갔죠. 남들 다 쉰다는 주말조차도 말이죠. 그래도 저는 우리 애들 굶기지 않고 공부시킬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 결혼한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업주부였지만 집에는 늘 부업거리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신발 밑창을 자르고 있었고 어느 날은 손톱깎이를 조립하고 있었죠.
종이 가방을 접기도 했고요. 손이 잠시라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악착같이 살았고 아이들에게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자기 짝을 찾아 결혼했지요.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장남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어릴 때 막내가 몸이 약해서 늘 병원 신세를 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장남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사춘기 시절 큰애가 사고를 치고 들어와도 저희 부부는 혼을 낼 생각보다는 상대방 부모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잘못을 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주 많이 후회가 되죠. 한 번은 친구랑 크게 싸워서 일을 부러뜨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소식을 듣고 기함을 했지요. 그것도 한 동네 사는 애로 어릴 때부터 늘 함께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싶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대에게 몇 번이나 물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집사람까지 나서서 달래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했지만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가 부러졌다는 애 집에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든 보상하겠다고 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 집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아니 별일도 아니더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대체 집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한테 툭 하면 돈 빌려선 갚지도 않고 우리 애가 빌려간 돈 오늘까지 달랬다고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한 동네 살면서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많이 참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다친 아이에게 일의 전후 사정을 물었어요. 아이는 울먹거리면서도 다 얘기를 전해줬어요. 우리 애가 최근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갚아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빌려주지 않으면 않는다고 때리고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면 달란 소리를 했다고 때린다고 말이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집사람은 우선 빌렸다는 돈을 그 자리에서 갚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처대에게 사실이냐고 캐물었죠. 다 알고 왔으면서 왜 물어요? 왜 물어요?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네가 하는 짓이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일이야. 어? 돈이 왜 필요한데? 어디다 쓰려고? 그리고 필요하면 나나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걸 왜 애들한테 빼앗아? 빼앗긴 누가? 나중에 알아서 갚았다고요. 근데 그 새끼가 그걸 못 참고 나한테 갚으라고 하루 종일 쫑알쫑알. 빌렸으면 바로 갚던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던가. 여기저기 빌리기만 하고 갚지를 않으니 당연히 대촉하지. 그럼 그의 탓이란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뭐. 넌 갚겠다고 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주둥아리 쳐닫고 기다리면 그만이잖아. 저는 아들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놀랐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어요. 아들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정말 아들은 조용하게 지내더라고요. 더 이상 학교에서 오라고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한때의 사춘기 반항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게 저의 뼈아픈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지만 말이에요. 저희 집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랜 치료 끝에 막내는 건강해졌지만 평생 한쪽 다리를 절어야 했어요.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도 저희는 병원 신세를 더 이상 질 필요도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집사람도 저도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집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저도 쉬는 날에는 온전히 집에서 쉴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있더라고요. 어느 날 첫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여자애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 반듯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부모님들도 좋아 보였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답니다. 결혼 준비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식장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물에 신혼 살림까지 어디 하나 적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없었어요. 예물만 하더라도 남들 부럽지 않게 맞춰주고 싶었거든요.
어디 보니까 다이아는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보석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단이라고 온 것들이 하나같이 고급이라 예물을 대충 해줄 수도 없었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며느리가 좋다고 하는 것을 해줬어요. 거기다 큰애 내외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라 그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서울 집값이 오죽 비쌉니까? 저희 형편에 덜컥 집을 사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얘들은 전세금을 좀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까지 깨서 전세를 구했어요. 크지 않았지만 아담한 것이 둘이 살기엔 적당하다 싶었어요. 결혼식 당일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해줬어요. 저희는 이리저리 오신 손님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결혼은 아이들이 하는데 왜 우리 부부가 진이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날 저녁 한참을 웃었었죠.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뒷모습이 우리가 본 마지막 모습이 돼버렸어요.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은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돌아왔어도 한참 전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었지요. 혹시나 여행지에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돌아왔는데 지금껏 연락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서 신혼집을 찾아갔지만 헛수고였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신혼집이라고 계약했다는 말도 거짓이더라고요. 계약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 그 집은 여전히 공실이더라고요. 예물이라고 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축의금까지 홀라당 다 들고 사라진 것이죠. 돈은 둘째 문제고 저희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실종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죠. 그런데 때마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제 볼 일 없으니까. 기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어디니, 철아? 딱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저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람을 찾아준다는 곳에 부탁을 해보기도 했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찾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래요? 철아,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어서 돌아와. 어디서 뭘 하고 있어? 안 가요. 나 이제 자식 아니니까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대로 끝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게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몇 번이고 생각을 했지만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화가 났지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도망친 것일까? 그리고는 둘째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17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그 사이 집사람은 뇌출혈로 왼쪽이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지병인 당뇨도 있어서 병원비가 만만찮았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들도 벌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고요. 저도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초수급 생활자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빠듯하지만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집사람이 전혀 쓸 수 없다는 판정받은 왼쪽도 조금이지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일을 하러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집을 길게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어땠는지도 명확하게 그려질 정도지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사라진 첫애가 제 앞에 나타난 날이죠. 겨우 구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본 적 없는 차가 떡하니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남의 집 앞에 이게 뭔가 싶었죠. 안 그래도 좁은 골목인데 이렇게 주차를 해두면 어쩌자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속으로 온갖 욕을 다 하고 대문을 넘는데 둘째가 굳은 얼굴로 나왔어요. 둘째가 망설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번긋거리는데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사람이었죠. 저는 허둥지둥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붉어진 얼굴로 삿대질을 하는 집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수철이 엄마 왜 그래? 혈압 오르면 안 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왜? 저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들어가 집사람의 팔을 붙들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 건지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발음이 뭉개져서 외치는 소리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요.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어요. 연락이 끊어진 첫째 기철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해줄 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마치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17년 전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간 그날과 다름없는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아버지. 처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러 올라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수철아, 이 물건 당장 치워라. 아버지. 수철아, 냉큼 치우지 않고 뭐해?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말랬지 내가. 둘째는 제 눈치를 보면서 첫째에게 나가라고 바쁘게 손짓을 하더군요. 저는 또 오겠다는 아들의 소리를 뒤로한 채 집사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둘째가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고 해요.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처대가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처대가 그렇게 사라지고 저희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혼 준비를 한다고 대출받은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도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겨우 마련한 집도 팔아 그 빚을 갚고는 이곳으로 이사를 온 상태였답니다. 그랬던 곳에 처대가 나타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 그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처대는 오자마자 집사람에게 매달려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돈을 모았다고 편한 곳으로 우리를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주더군요. 저는 코웃음 쳤어요. 큰놈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다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롭다. 그래도 아빠, 엄마 몸도 불편한데 형이 여력이 된다고 하니까. 됐다! 지가 어떻게 했는데 너한테 우리한테. 2번 다시는 여기 못 오게 문 단단히 걸어.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둘째는 제 눈치를 보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집사람은 눈만 감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화를 내서 기운이 빠진 것 같았죠. 저는 집사람의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곧 좋아질 것이라고 토닥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큰애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소금을 뿌려도 보고 물도 뿌려가며 쫓았지만 끈질기게 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당장에 눈이 멀어서 제가 못할 짓 했습니다. 제가 다 갚을게요. 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롭다. 네가 끊었다. 네 놈이 천륜을 끊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롭다 이롭소.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지만 아들은 끈질기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과일이었다며 곶감을 잔뜩 사오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집사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무슨 기계를 가지고 와서는 설치해주고 가기도 했죠. 늘 쫓겨나듯 나가면서도 자꾸 쫓아오더라고요. 그 행동에 집사람도 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보단 집사람이 더 많이 움직였죠. 제가 빗자루까지 휘두르며 쫓아내고 나니 제게 그만 이제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 용서해주고. 수철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용서라니. 저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어? 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니까. 깨닫기는 무슨. 당신도 많이 보고 싶어 했잖아요. 자다가 이름도 불렀으면서. 내가 언제? 일 없어. 난 그런 놈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 무슨 말이 그래요.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집사람이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어요. 방금까지 소리를 지르던 것이 미안해지기 시작했죠. 집사람은 솔직히 한 행동은 괘씸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저렇게 돌아왔는데 화만 낼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용서가 힘들면 다음에 왔을 때 밥이라도 먹여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집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싶진 않았어요. 첫째가 또다시 사과를 하러 온 날 집사람은 밥 먹고 가라고 하면서 어릴 적 큰애가 제일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 준비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큰애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 기억도 나면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발만 붙여도 쫓아냈던 것이 이제는 밥 한 그릇은 먹여 내보내는 관계가 되었던 어느 날, 밥을 다 먹은 큰애는 서울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현재 투자 컨설팅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자리도 잡아서 내 집 마련까지도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손주들이라고 아이들 사진을 꺼냈어요. 저희한테는 첫손주나 마찬가지였지요. 집사람은 사진을 몇 번이나 보면서 애들이 큰애를 닮았다고 좋아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아유, 눈은 영판 지혜비야. 애들이 있다는 말은 왜 안 했냐?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 하기는... 여보, 둘째는 그냥 큰애 어릴 때야. 어머 세상에.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좋아하는 집사람을 보고 있자니 싫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결국 알겠다고 하고는 그 주 주말에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서울은 정말이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웠어요.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변했나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큰애의 집이 말 그대로 으리으리했거든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집이더라고요. 방이고 화장실이고 집에 뭐 그렇게 많은데 현관에서 부르면 안쪽에는 들리지도 않겠다 싶었죠. 결혼식 날 이후로 본 적 없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큰애는 집을 둘러보라고 하면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정말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다들 어디 갔니? 캠프 갔어요. 내일 올 거예요. 얼마나 자랐나 궁금했는데 왜 하필 오늘 갔다니? 그러게요. 아버님, 어머님, 식사 준비됐어요. 어서 앉으세요. 한창 구경을 하는데 며느리가 부르더군요. 식탁에는 온갖 산의 진미들이 가득했어요. 평소엔 보기 힘든 것들 뿐이었죠. 어서 먼저 드시라고 하는데 어느 것부터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먹기 좋게 생선에 뼈를 발라서는 집사람 앞에 놔주더군요. 식사를 끝내고 거실에 앉아 주는 과일을 먹는데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오시는 것이 어떠세요?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여기 두 분 모시고 살려고 집도 큰 걸로 준비했어요. 수철이도 서울 쪽에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요. 수철이가 괜찮다고 하면 제가 일자리도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됐다. 이제 와서 뭐하러. 우리는 거기가 좋다. 제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알아봤어요. 어쩌면 어머니 왼쪽도 돌아오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곧 70이세요. 혼자서 힘드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까지 나서서 설득을 하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수철이를 생각하니 그냥 거절하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혼자 될 수철이 그래도 형이 뒤에서 봐주면 낫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죠. 집으로 다시 내려와 저는 진지하게 집사람과 의논했습니다. 집사람 역시 그쪽이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수철이는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잘 맞을 것 같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죠. 저희는 너만 두고 어떻게 가냐고 했지만 둘째는 저와 집사람 두 사람만 올라가라고 했지요. 저희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었어요. 큰애는 몇 번이고 찾아와서 우리 부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죠. 우리는 서로 가자, 혼자는 못 간다, 여기 남겠다 하면서 옥신각신 시간만 끌었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큰애 말대로 이곳을 정리하고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세금까지 빼서 말이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전혀 다른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집 밖에 나갈 일도 없었고 늘 집에만 있어야 했죠. 저희 부부는 간단한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큰애 내외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소일거리로 뭐라도 하면 운동도 되고 좋은데 뭘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반대를 해? 어머 아버님, 일은 무슨 그냥 편하게 지내시라고 모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 동네 사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나이 드신 아버님 밖에서 돈 벌어오라고 시킨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래? 그리고 그이가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같은 단지에 많은데 그이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냥 편하게 쉬세요, 집에서.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저를 막아섰어요. 정 심심하면 산책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온몸이 근질거렸지만 며느리 말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식이 일하는데 난처한 소문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고요. 문제는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 자꾸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별일 아닌데 말이죠. 그날은 집에서 청국장을 끓여 먹었어요. 며느리가 일을 하다 보니 집에는 언제나 집사람과 저 둘만 있었죠. 집안일을 봐주는 아주머니가 한 사람 있어서 삼시세끼를 빠지지 않고 챙겨줬고요.
그런데 그날은 아주머니가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루만 일찍 가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점심을 우리끼리 먹게 됐는데 며느리가 집에 오자마자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머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아주머니는요?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하루만 일찍 간다기에 그러라고 했지. 우리끼리 청국장 끓여 먹었고. 청국장이요?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급하게 환풍기를 틀더니 창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디서 찾아왔는지 냄새 제거 스프레이를 온 천지 뿌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뭐 하는 건가 싶어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죠. 갑자기 며느리가 몸을 획 돌리고는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 냄새 나는 걸 왜 해 드셨어요? 청국장은 어디서 나서요? 마트 다녀왔지. 거기 팔던 걸. 그리고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아까 환기 다 시켰어. 환기는 무슨? 어머님은 계속 집에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온 집이 청국장 냄새예요. 가구며 벽지에 다 베이게 이게 뭐예요? 잘 없어지지도 않는데. 며느리는 쉬지 않고 화를 내면서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오히려 그 냄새에 저희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죠. 어머님, 이 동네에서는 그런 냄새나는 음식 안 먹어요. 다 싫어한다고요. 다음부터는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집사람은 기분이 상했는지 얼굴에 열이 올라서는 알겠다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그렇기로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해야겠냐? 아버님, 요즘에는요, 그런 냄새 다들 싫어해요. 다른 집에도 냄새가 넘어가니까 다들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고작 음식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아버님, 고작 음식인데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 두 분은 아무것도 하지 좀 마세요. 며느리는 귀찮아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는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서울로 올라왔다 후회가 됐어요. 얼마 후 큰애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청국장 얘기를 했나 보더군요. 주변에서 뭐라 하면 어때? 먹는 건데 괜히 기분 상하시게. 오빠, 안 그래도 아랫집에서 요즘 발소리 많이 난다고 주의해달라고 하는데 냄새까지 퍼지면 또 한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사람이 사니까 발소리도 나지. 아랫집 예민한 게 어제 오늘 일이야? 며느리는 언성을 높이는 큰애를 노려보며 옆구리를 푹 찌르더군요. 큰애는 그런 며느리를 뿌리치고는 당장 사과하라고 했어요. 아들 내외가 언성을 높이는데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불편해졌죠. 내가 아직 서울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괜히 다투고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 마세요. 집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큰애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얼굴로 죄송하다고 했어요. 지금 사과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큰애가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다시 하라고 했죠. 보고 있는 저희가 다 가시방석이었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같이 눈을 세모꼴로 뜨고는 노려보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나섰어요. 뭐 하는 짓이냐 어른들 앞에서. 속상해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는 걸 보니까. 괜찮다는데도 그런다.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끝내. 며느리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쌩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버릇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하자 큰애는 죄송하다고 하고는 며느리를 따라 들어갔죠. 그날 일 이후로 저도 집사람도 시골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절을 넘겼어요. 큰애가 제게 밖에서 따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점심시간쯤 큰애가 알려준 곳으로 찾아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몇 번 망설이더니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에 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정리하고 올라오면서 받은 전세금이 전부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마련한 집을 큰애 때문에 팔아치우고 남은 돈이었기 때문이었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저의 망설임이 길어지자 큰애가 다시 한번 사정을 하더군요. 진짜 원금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무조건 터져요. 진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정말 원금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요.
딱 4개월이면 대박 끌어안고 끝낼 수 있어요. 저는 몇 번이고 정말 괜찮은 것이냐고 묻고는 결국 통장을 내주고 말았어요. 대신 집사람에겐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큰애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믿음직하게 말했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고생을 시켰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아들이 저의 칠순잔치를 무슨 큰 호텔에서 거창하게 열어주겠다고 얘기를 꺼냈죠. 아버님, 제가 환갑은 제대로 못 해드렸으니 이번 진짜 거창하게 시골 친구분 다 불러서 해드리고 싶어요. 아서라, 뭐하러 그리 크게? 됐다. 그냥 고향 친구들이랑 밥이나 먹고 말란다. 남사스럽게. 아버님, 남사스럽기는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저희가 못 해드린 만큼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됐다니까. 소란 떨 거 없어.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큰아들 내외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들떠서 잔치를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내심 친구에게 그 사고뭉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산다고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알겠다고 했고요.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다들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썽꾼이 이렇게 개과천선했느냐고 하면서 오래 살고 봐야 한다고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보상은 무슨,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딨어. 이제라도 잘 못했다 하고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효도지. 아닌 척하기는 입이 귀에 걸렸는데 뭘 그리 잡았대. 친구들의 장난 섞인 타박에도 기분이 좋았죠. 칠순 당일 큰아들 내외가 준비한 곳에 도착했을 땐 정말이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안다는 그런 유명 호텔에서 하는 것도 놀라웠는데 내부 장식이며 준비된 음식들이 시골에서 보기 힘든 것들 뿐이었어요. 곧 도착한 친구 녀석들 반응도 저와 다르지 않았죠. 다들 저더러 성공했다고 축하한단 말을 전하기 바빴어요. 저는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집사람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수철이도 왔는데 깜짝 놀란 얼굴로 저와 큰애를 번갈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적잖게 놀랐던 것 같았죠. 칠순잔치는 무슨 이벤트 담당자까지 와서는 흥겹게 진행됐어요. 저 역시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실 정도로 즐거웠죠. 중간에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나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 같았죠. 봤냐? 칠순잔치? 진짜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 내가 괜히 좀 그랬어. 너도? 되게 사람 좋아 보이시던데 그 아들이란 놈 나 짝 봤어? 봤지. 아주 욕심이 덕지. 저는 우리 얘긴가 싶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숨만 죽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들 욕을 몇 번 더 하더니만 한숨을 쉬더군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시냐. 진짜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믿고. 아유. 그러게, 나 아까 전화하는 거 듣고 소름 돋았잖아. 이민 간다며? 자기들만 쏙. 할아버지랑 할머니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기 남는 거지. 아까 와이프랑 쑥덕거리는 내용 들었는데 벌써 준비 다 끝났대. 현금 할 거 다 했고, 뭐더라? 그래, 시어머니가 가진 폐물도 싹 다 쓸어왔던데?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있는 제 손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민이라니, 폐물이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나저나 저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들어보니까 동생 명의로 돈도 엄청 빌렸던데? 그것뿐인 줄 아냐? 나 처음에 여기 와서 예약할 때도 들었는데 저거 아주 꾼이야, 꾼. 그것도 엄청 한탕 노린 사기꾼. 투자 모시기로 여기저기 돈을 엄청 받아쳐먹었던데? 그러면서 저렇게 나른다고? 그럼 돈은? 뭐 남은 가족들 책임되지 않겠냐? 아유, 난 짠해서 더 이상 못 보고 있겠더라.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건 나만 들었는데 무슨 보험금이 어떻고까지 말했다니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보험금이라니.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상황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셨던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죠. 저는 급한 걸음으로 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집사람을 살짝 구석으로 데려가 사실을 물었어요. 저리 엄마, 혹시 며느리한테 폐물 맡겼어? 아니지?
폐물이라고 할 게 있나요? 애들 어릴 때 받았던 반지랑 예물로 가져온 게 전부인데. 그래서 그거 지금 어딨어? 집사람은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설마가 점점 확신이 돼가고 있었죠. 저는 혹시 며느리한테 준 것이 맞느냐고 다그치듯 물었어요. 집사람은 자꾸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대답을 피하기만 했죠. 저는 집사람의 양팔을 강하게 붙들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해. 아주 중요한 거야. 그 폐물 다 어쨌어? 며느리가 급하게 아범 몰래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줬어요. 결국 집사람이 사실대로 실토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편 차량이 워낙 고급 외제차라 합의금을 자신이 다 충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에 줬다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큰애한테 말했어야지. 그걸 왜 도와주고 있어? 며느리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저 역시 큰애를 믿고 전세금을 넘겼으니 집사람에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었죠. 저는 우선은 알겠다고 말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겠다고 말하고는 둘째를 찾았어요. 공장 식구들도 몇 명 왔다고 하더니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둘째를 불러 아까 들었던 얘기를 물었죠. 너 형한테 이름 빌려준 적 있어? 이름이요? 예. 무슨 사업자 내는데 형이나 형수님 이름으로는 이미 사업체가 있어서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왜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작은 애는 급하게 제 몸을 붙들었지만 소용없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너는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빌려줘? 형이 뭘 할 줄 알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둘째를 붙들고 앞뒤로 흔들며 외쳤습니다. 형이 제가 일하는 공장에 업체도 여럿 연결시켜주기도 했고 그걸로 사장님이 엄청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애의 치밀한 계획에 치를 떨었습니다. 도대체 둘째 이름으로 무슨 짓을 얼마나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덜컥 겁도 나기 시작했죠. 저는 작은 애에게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는 터덜터덜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방금 들었던 얘기와 확인한 사실들로 정신이 없었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정말 저와 집사람 그리고 작은 애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회장을 둘러보니 한쪽에 큰아들 내외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이민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둔 녀석이 여기서 제가 윽박지르고 행패 부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싶었죠. 눈가가 시큰거렸어요.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다시 왔을 때 받아준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됐죠. 매몰차게 쫓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와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가장 친한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경찰로 정년퇴직을 한 녀석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죠. 전 휘청휘청거리며 친구에게 걸어갔어요. 친구 녀석은 벌써 취했냐고 놀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크게 웃었죠. 저는 잠깐만 따로 보자고 말하며 녀석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말했죠. 얼큰하게 술에 취했던 친구도 제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인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친구 녀석은 자기가 아들에게 얘기를 해둘 테니 우선은 모른 척하고 집에 가서 자신의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죠. 이놈아, 그러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수철이 얼굴 어떻게 보냐? 두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고. 에휴, 우선은 내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 절대 내색하면 안 된다. 알지?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벗어났어요. 친구는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잔치가 끝나고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큰아들 내외는 가증스럽게도 피로회복제라도 드시고 주무시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자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사람은 뭘 잘못 먹은 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저를 보았지요. 저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었지만 절대 내색해서는 안 된다는 친구의 말대로 꾹 눌러 참고는 괜찮으니 당신도 일찍 쉬라고 했어요. 밤은 깊었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죠.
새벽이 되니 아이들이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이민을 간다고 하던데 당장 오늘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슬쩍 나가봤더니 큰애가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일찍 잠들어서 그런지 눈이 떠졌다. 어제 칠순 정말 근사했죠. 저랑 그이가 힘 좀 썼어요. 오셨던 친구분도 다 좋아하셨죠? 그럼 당연하지. 다 우리 아버지 부러워하셨지. 그쵸 아버지? 그래. 어제는 고마웠다. 저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싱글벙글 그 자체였어요.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그럼요. 아버님 칠순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죠. 콧노래까지 부르는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세상 밝은 얼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출근 잘하라는 말만 하곤 급히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얼마 후 친구 녀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좀 볼 수 있냐는 얘기였어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산책을 핑계로 밖으로 나왔어요. 약속된 곳에는 친구를 꼭 닮은 젊은이도 함께 있었죠. 아버지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선은 알아보니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더군요. 여기저기 투자를 핑계로 거금을 긁어모은 것도 사실이고 이민 신청이 완료된 것도 맞고요. 이놈이 검사 출신이라 어제 여기저기 전화를 좀 돌려놔봐. 쉬는 날인데 미안하게 됐어. 저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 아들 녀석은 빙그레 웃기만 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밤새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같아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아들 녀석이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아저씨,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수철이 생각하셔야죠. 빨리 결단 내려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남은 사람들이 다 덤탱이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사기 전과도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과라니. 사기 전과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비단 큰애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이 사기 전과로 징역을 살다 온 것이 3년도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꽤 전적이 화려하다는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아저씨, 결정만 하시면 투자 사기 명목으로 제가 검찰 친구에게 연락 넣을게요. 지금은 증거가 없어서 아저씨가 신고를 하셔도 일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친구와 친구 아들 녀석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괜히 둘째 얼굴이 생각나더군요. 그래, 그럼 좀 도와주게나. 친구 아들 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먼저 일어나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친구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지금 당장 집사람과 함께 짐을 챙겨 나오라고 했어요. 자기 차로 내려가자고 하면서 말이죠. 여기 있어봤자 마음만 약해진다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집으로 가 집사람에게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 잠깐 다녀오자고 했어요. 집사람은 당황하면서도 제가 서두르니 얼떨결에 따라 나섰죠. 시골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집사람은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다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저처럼 말이죠.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집사람을 꼭 안아주기만 했죠. 시골로 내려온 저희는 친구의 배려로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됐어요. 당연히 큰아들 내외에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얼마 뒤 경찰이 몇 번이고 찾아오더군요.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는 아는 대로 빠짐없이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친구 아들 녀석이 정식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큰애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강하게 말렸지만 저는 꼭 녀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거든요.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은 초췌한 얼굴이더군요. 예전에 친구를 때려 이를 부숴먹은 그날과 다름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큰애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제가 사기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이민 준비는 다 뭐냐? 너 이민 서류 넣었잖아. 그것도 딱 너희 세 식구. 그럼 영어도 못하는 두 분 모시고 나가요. 이민은 좀 더 넓은 곳에서. 왜? 넓은 곳에서 사기치려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아. 둘째 이름으로 투자 받았다며. 왜 그렇게 해뒀다가 너 이민 가면 그 덤탱이는 다 그놈이 쓰라고?
제가 둘째 명의도용 얘기를 꺼내자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그건 좋은 기회니까 이름을 좀 빌려서 금액을 키워 이득을 보려고. 며느리, 그 애는 자동차 사고가 난 게 맞긴 맞아? 지 시어미 팸을 들고 갈 생각인 것은 아니고. 진짜 아버지, 어떻게 자식을 못 믿으세요? 큰아들은 끝까지 뻔뻔하게 우겼어요. 저는 기가 찼죠. 점점 제 언성도 높아졌어요. 그럼 사기 전과는 어떻게 발뺌할 생각이냐? 너 교도소를 몇 번이나 다녀왔다며? 제 소리에 아들이 흠칫 놀라더니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흥분한 제가 소리를 지른 뒤 헉헉거리자 조용히 듣고 있던 큰애가 낮은 목소리로 욕을 내뱉었어요. 영감탱이, 다 알았네 진짜. 뭐? 너 지금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진짜 평생에 도움이 안 돼. 돈 될 거라고는 하나도 없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계획을. 왜요? 아들 깜빵에 보내고 아주 2달이 잘 뻗고 주무시겠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 큰아들은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짐승의 얼굴과도 같았죠. 큰애는 그 뒤로도 계속 욕을 섞어가며 제게 저주를 퍼부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가시게? 나 당신 큰아들이야. 날 여기 두고 간다고? 가서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하라고. 수철이 그 병신 그냥 자기가 했다고 하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난동을 부리는 큰애에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네 죗값은 네가 받아. 난 거짓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 그리고 자식 잘못 키운 값은 내가 평생을 받으마. 저는 괴성을 지르는 큰애를 두고 그것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사기 규모가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초범도 아니라 형량이 크게 나올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죗값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받길 바랐죠. 신고가 빨랐던 터라 사기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도 가능했는데요. 저희는 다시 시골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식구는 늘었네요. 손주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본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만한 나이들이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원망해도 좋으니 스스로를 망치지는 말아달라는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시골에 잘 적응해서 살곤 있네요. 앞으로 남은 삶은 아마도 이 애들을 키우는 데 쓰겠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